현장에 계신 동지들은 조직활동을 했던 동지들은 아마 많은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의 조직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좀 많은 논의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다시피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과 조직화입니다. 여기서 그런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을 불안정 노동을 양산해온 제도를 없애는 운동이다. 그리고 노동 유연화를 정책적으로 채택해왔던 정치에 저항하는 운동이고, 불안정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으면서 현실의 차별과 왜곡된 고용 구조를 없애는 운동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운동의 의미가 이 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러한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조직되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조직화의 어떤 틀은 비정규직 노조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좀 확인을 해보면서 과연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과 조직화의 의미, 그리고 이후의 과제들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의미 부분입니다. 일단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 조건과 고용 구조의 개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통계치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일수록 조직률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 부문이 조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조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조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조직되었기 때문에 고용 형태의 변화도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임금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 형태의 변화, 그것을 획득하는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불법 파견 투쟁과 간접고용,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에 대한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지금 더 고용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동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과연 내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조직되어야만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립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과 정부는 그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빌미로 점점 더 투쟁하고 단결하는 것을 가로막는 상태인데요. 시작은 어쨌든 노동조합 만들면서 임금과 노동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훼손된 노동권을 확보해 나가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면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정 노동자들의 경우는 사실 제도적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회적 투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그 업종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그 실태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 현장의 중요한 문제점들, 고용구조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그와 유사한 고용 형태를 가진 비정규직의 그 문제의 심각성도 역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문제점이 확인되면서부터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직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제가 현실에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의 투쟁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갔습니다. 원청 사용자성 책임이 그러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투쟁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고용이 파편화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률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노동조합은 조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 역시 그랬습니다. 민주노총이 전략 조직화를 시도했고요. 단지 그것은 조직률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을 혁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조직하면서 노조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미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권리 밖에 그 노동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과 함께하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상징성이라던가 계급 대통성을 획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그러했으나 사실 정말 그러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조직화를 전략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조직화의 과정이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는 운동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과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화를 통해서 주체 형성인 건데요. 비정규직 노조가 조직되는 것은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의 주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노조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그 구조 안에서 그 구조를 인정하는 선에서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불안정 노동의 철폐 운동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가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와 자본은 계속해서 구별하고 위계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자들을 차별과 배제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법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법이라던가 그리고 특정한 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 그래서 일부의 노동자에게만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의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체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를 지금의 어쨌든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로 나아가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했지만 결국은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는 이 구조에 맞서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로 서는 방식, 조직하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연대하는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주체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조직화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조직화 평가 부분입니다. 세 부분을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개별기업 노동자들, 개별기업 단위의 조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단위의 조직화가 있고 마지막으로 작은 사업장 조직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비정규직 단위들은 업종으로 조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기업 단위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고요. 개별기업 단위로 조직되는 노동자들의 특징은 사내하청 부분이라던가 공공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의 단위가 규모가 있고 유지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이 한 사업장이 하나의 기업으로 노동자들이 조직됐을 때 그 조직화의 영향들은 다른 노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공공부분 조직화를 보시면 2003년 이용석 열사 투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도급전환에 맞서서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공부분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따온 투쟁들이었고요. 42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투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시작된 것은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화가 있었습니다. 정세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시장들이 선출됐고 민주노동당도 있었고 이렇게 이전의 초기와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비정규직 공공 부분에서는 자회사 투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마사회, 건강보험공단 등의 노동자들이 조직을 하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경우는 사실 도급의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선거라던가 이렇게 정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특정한 계기가 주어졌을 때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통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계기를 어떻게 조직화와 연결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조직된 노동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공동투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확인들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공장 산하청 조직화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산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조직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면 업체가 폐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긴 투쟁을 했지만 사실 소수가 남아서 싸우다가 정리되는 방식이었고 그 조직화의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현대자동차 아전공정을 필두로 하면서 산하청 노동자, 자동차 산하청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불법 파견 소송이 조직화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시면 불파 소송에 관한 평가 부분인데요. 대공장 산하청 조직화에서 불법 파견 소송이 분명하게 대규모 조직화를 가능하게 했던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화로 통해서 결국은 원청과에 대한 교섭이 가능했었어야 됐는데 그 힘으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장 산하청 투쟁이 불법 파견 투쟁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원청과의 교섭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장 비정규직 조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개별단위 사업장 조직화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공부문 산하청 부분을 봤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조직화도 있었습니다. 기룡투쟁이 그러하고요. 아사히 투쟁이 그러합니다. 기룡이나 아사히 같은 경우는 업체가 폐업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노조를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문제 해결을 찾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기룡투쟁이라던가 아사히 투쟁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역시 이제 주체로 나아간다. 그것은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노조를 만들고 임금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 공동투쟁들을 형성해 나가고 이렇게 봤을 때 작은 사업장이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2007년에 이제 1엔드 유포화 투쟁이 있는데 기간제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에 중요한 법제도가 변화되는 시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투쟁하면서 현장을 고반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파리바게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조직화의 과정이 시민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뒤에 업종 조직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그 시민사회와 연결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과 연결되는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되는 조직화의 경향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리바게트는 시민사회 연대로 조직이 되고 지지를 얻는 그렇습니다. 쿠팡의 경우는 지금 한국 사회가 노동자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조를 조직할 수 있을지 투쟁을 만들 수 있을지 교섭을 가능하게 할 건지 여전히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업종 단위 조직화 보시겠습니다. 대학 청소 노동자 조직화가 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 그리고 전력 조직화와 맞물린 조직화 살펴볼 겁니다. 대학 청소 노동자의 경우는 모두 이제 시설이나 기관에 청소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좀 다른 점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입니다. 대학이라는 구조가 이제 학생들이 연대 활동을 가능하다라는 그런 공간적 특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집단적 조직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용역업체가 변결될 때마다 고용 승계나 단회 승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계속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결국은 고용 구조에 대한 개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를 보시면요, 49페이지입니다.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했고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제 1999년에 재능교육교사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건설, 화물 이렇게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특고대책회의를 만들어서 공동투쟁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서 플랫폼 노조들도 전국 단위로 조직이 됩니다. 대리운전 노조가 그렇고요. 라이더 유니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들의 노조 설립 인정들이 있었고요. 특고대책회의가 만들어져서 공동 대응을 했던 것처럼 플랫폼 노동 희망 찾기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플랫폼 노동 문제가 계속 사회화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플랫폼 종사자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필요했었고요. 그러면서 라이더 유니온과 대리운전 기사 노조 함께 해서 플랫폼 노동 희망 찾기가 만들어지고 공동투쟁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특고 노동자들을 보통 업종 단위로 노조를 만들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유리한 것은 이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정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수고용 노동자들 경우는 보통 제도적 투쟁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투쟁을 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면서 다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 힘에 기반해서 현장 투쟁을 한다라는 그러한 특징들이 발견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전력 조직화와 맞물린 이제 업종 단위 조직화입니다. 각 산별에서 업종을 중심으로 전력 조직화를 매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건설 노조가 있습니다. 플래트, 타워 크레인, 건설 기계, 토목 건설 등등의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건설 노조를 건설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투쟁을 진행을 하고 업종 교섭이 진행되면서 조직화에 큰 힘을 붙여나갔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특징은 특수고용 직종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영역의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파리바게뜨처럼 이 서비스 노동자들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조직화에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도 좀 비슷한데요. 희망연대 노조가 케이블 방송 통신업종을 조직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고용 불안과 외주화 문제 노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외주화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을 조직하면서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가 만들어지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노조의 활동은 지역사회 관계를 주요하게 설정하고 케이블의 공공성, 지역사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경우는 계속 지금 현재 계속 조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 산별 단위에서 조직하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는 공동 대응 사업단을 준비하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업종 조직화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조직이 되었고 특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진보 교육감 당선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 대규모 조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조직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조직화에 있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학빈 노조의 사례가 그러하고요. 53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이제
단일한 업종의 노동자들, 그러니까 대규모로 조직됐다라고 했을 때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면 단일한 업종에 대규모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을 때 그 업종은 크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 조직화는 사용자와 교섭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주요하게는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 투쟁을 하고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업종을 조직할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급단체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 산별들이 집중적으로 조직화에 나서고 그 업종이 동일할 때 갈등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본사업장 초기업단의 지역 조직화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직화 방식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조직화 방식이 이제 개별 기업 단위인 건데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경우에는 그렇게 개별 기업 단위로 조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의 상태가 기업의 흥망성쇠에 뭐 그다지 그렇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노동자의 상태를 잘 살펴봤더니 사업장은 옮겨 다니지만 그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 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 노동자들을 조직할 때는 일단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조직화에 들어가긴 했는데 여전히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지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장 단위 조직화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장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사업장의 교섭과 투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이 노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하여 나왔던 것이 개별가입 운동과 지역 교섭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 노조 운동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하고자 했지만 결국 사업장 단위 조직 투쟁을 벗어나지는 못한 한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 개별 가입 운동과 지역 교섭, 지역 협약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니 이 특정한 지역에 집단화되어 있는 현장의 문제, 그것을 지역으로 끌어내면서 노동권과 생활권 투쟁을 함께 해나가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별 조합은 가입을 하고 있으니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내 사업장의 노조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나도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그렇게 문턱을 낮추고 문을 열어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입해서 활동하기라는 사실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은 여전히 사업장으로 조직하고 투쟁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을 좀 개별 가입을 하고 지역 협약과 지역 교섭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활동은 개별 조합원이 제대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들이 좀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할 때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변화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 노조를 만든다라는 것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은 뭐 이미 너무나 많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변화의 가능성조차 없을 때 내가 노동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없는데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떤 전망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지역 협약이라던가 지역 교섭 사례도 없진 않습니다. 봐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시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 부분 보시겠습니다. 청년유니온의 경우 그리고 청년유니온이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나타났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조직을 하고 교섭을 하고 투쟁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노조의 어쨌든 목표라든가 활동을 현장을 조직하겠다라기보다 법제도를 바꿔내겠다는 그 목표가 있는 노조들도 있습니다. 권리찾기 유니온도 그렇고 문예예술 분야 유니온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갑질 119라던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때 공통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가 노동자가 맞냐? 누가 사용자냐? 라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교섭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막혀 있기도 한데, 그러나 이 교섭이라는 것이 기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 때는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투쟁하고 이러한 순차적인 과정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교섭을 시도하면서 현장의 변화의 가능성을 주고 그 과정에서 조직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갑주 39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화 총괄평가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이 되기는 했고 대규모 업종에서도 그 노동자들이 많이 조직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많이 조직되지는 않았습니다. 3%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0%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정말 지금보다도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조직되어야 된다. 그리고 조직되는 업종이라던가 현장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조직하기 어려운 현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당장에 또 조직화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역이라던가 업종의 조직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어렵지만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전략조직 사업은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도 있습니다. 지역과 개별 가입 부분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가입을 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개별 가입으로 그리고 지역 교섭, 지역 협약을 맺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전략 조직화는 전략을 가지고 대규모로 조직하겠다. 그러니까 조직화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전체가 가동되는 방식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특정한 부서, 별도의 위원회 이렇게 맡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이 될수록 조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조직 갈등, 산별과 선별의 조직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전략조직화는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조직문화 개선 사업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계기가 있는 조직화 사업에서 조직화에서 한계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수노조 시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의 시기 이하고 앞서서 잠깐 몇 가지 살펴봤을 때도 학비 노조 같은 경우 이렇게 특정한 계기에 조직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과연 지금 그렇게 조직화가 됐어 라고 사례로 확인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니라는 거죠. 한두 개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특정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조직화로 연결시키고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실 그 특정 영역의 조직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학 청소 노동자들인가 앞서서 지금 여러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조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을 좀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경험들을 좀 잘 정리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력과 재정 투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 갈등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주체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요.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많은 이제 활동가들을, 조직 활동가들을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조직화의 성과를 뭐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양적으로 조합원의 수로 조직화의 성과를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체화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권리투쟁으로 나아간다. 그 불안정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조건들, 그런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의 구조 속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미약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방식은 주체화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투쟁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화와 주체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8페이지 기반을 한다는 과제입니다. 밑반응력의 문제가 더 필요하다라는 제목인데요. 대규모로 노동자들이 조직되는, 앞에서 잠깐 확인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은 더 많이 조직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에 봤을 때 조직되어 했다고 하더라도 몇몇 특정 업종, 특정 사업자 이랬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합원 수로 확인할 수 있는 여기에 더 많은 공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돌봄 노동자라든가 계속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처럼 당장의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직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섭을 실질화하기 전략입니다. 교섭과 투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비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협회라던가 공대회라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조를 선택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제도 속에서 이 노조법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에만 허용이 된다는 거죠. 공식적인 활동들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결국 교섭이라는 것. 근데 이 교섭이 단순히 단체 협약을 맺는다로만 한정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힘을 만들어가는가, 그 과정 속에서 투쟁 전략을 세우고 전체의 이제 목소리를 좀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교섭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보편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심리적 문턱이 낮습니다. 노조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조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나에게 올 불이익이 바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인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좀 더 노조에 대한 공공성, 사회적 인식들을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노동자의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노조할 권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 제도적으로 우리가 노조하기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험을 교류해야 되는 것,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례들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밟으면 조직이 돼, 투쟁이 될 거야 라는 어떤 방법론적뿐만이 아니라, 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거지? 왜 이 조직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가? 이것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그리고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이 조직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동원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조직화 부분입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정 노동 철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를 깨뜨리는 투쟁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반드시 노조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확인되는 것은 지금의 제도 속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공식성으로밖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형식이 있지 않을까? 체제를 깨뜨리는 투쟁,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